8월 1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3일 연휴로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소비를 정대시킨다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날 생각나는 여러가지 단상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임시 공휴일인데 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학교 이런 데는 다 쉽니다. 근데 정말로 피로가 누적되어 가지고 좀 쉬어야 될 사람들은 오늘 대부분이 쉬지 못합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다 쉬는데요. 그런데 이 영세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절반쯤이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오늘 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근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은 오늘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집이 대부분 쉬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직장에 나가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고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쉬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또 쉬는 날을 늘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쉴 땐 돈이 있어야 제대로 쉬죠. 돈이 없으면 더운 날 집안에 들어있는 것도 정말 고생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이런 데는 다 무료라고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하라는데 소비할 만한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완용 땅 457만 평 중에서 3,000평만 환수되었다. 자, 광복 70주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중에 1만 3천여 명 중에 국립묘지에도 없고 미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가 5,500여 명이나 되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나 후손 중에 대다수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산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간다. 물론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45년, 50년이 언제 일이냐? 70년 전의 일인데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요동을 치는 과정에서 대다수 못 배우고 어려웠고 힘들었지만은 다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독립유공자의 자녀라고 해서 아직도 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못 산다는 타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일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한 나라가 식민지로 들어갔다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될 때 적어도 출발 과정부터 이 광복 해방되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서 가눌 필요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수선하게 사실 우리 힘으로 해방이나 광복을 이룩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 같은 분들도 해방되고 몇 달 뒤에야 서울로 들어올 수 있었고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리고 한국 땅에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설립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계열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좌우 이념 대결이 벌어지면서 48년에 남쪽만 정부가 먼저 출범했고, 그리고 곧바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념 문제가 깊게 한국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신생 독립국가로서의 정통성이나 원칙을 설립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근데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 좌파에서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인물들 중에는 그러면 과연 일제하에서 친일 경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파는 친일이고 보수 우파는 친일이고 진보 좌파는 반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이 일족들은 한국에 그래도 친일 청산의 정통성을 물려받았고 토지개혁을 철저히 했고, 이래서 거기가 상대적으로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좌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요즘도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하에서 구미에서 교사로 자리 잡고 있다가 만주로 건너가서 만주국에서 설립한 군사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친일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따지면요, 박 대통령은 해방 직후에 한국군에 들어가서 한국군에 자익 활동을 했다.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박 대통령은 진보 좌파가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그런 어떤 좌파 운동에 해방 이후에 깊숙이 관련했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통성을 뭘로 이야기하는 건지 하는 부분, 사람의 정통성이 한번 낙인 찍히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인가, 이걸 해방 70주년에 생각해 볼 필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 광복절에서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이제 오늘만 이야기하고 저는 그만 이야기하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일 중국의 일종의 전성기념일 행사에 참여한다, 만다 라는 부분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토통신은 미국에서 가지 말도록 이야기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에서 가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10월 16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과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는 거고 또 갈 일이 있으면 갈 수 있죠. 그래서 중국과 가기 위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발표해야 되는 이런 풍토가 옳은 것이냐. 그리고 중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열병식을 하는 그것을 지금 광복 70주년 직후에 우리 대통령이 그 열병식에 앉아서 프레이드에 참관하는 것이 옳으냐. 자, 한국과 중국은 6.25 전쟁, 지난 60여 년 전에 6.25 전쟁에서 적대국으로 싸웠습니다. 수많은 한국군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미군이 5만여 명이 사망 실종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도 그 유명한 흥남 철수가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정말 영하 20도 30도의 엄동설 안에서 거의 얼어 죽어가면서 죽을 고생을 해서 방어하면서 흥남까지 피난민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와서 크리스마스 전야에 영화국제시장에서 본 것처럼 흥남 항구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왔고, 일부는 또 거제도에 갔습니다. 그 거제도에서 낳은 피난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문재인 새정년 대표입니다. 자, 이런 그 미국의 이 전투사예요. 가장 비참한 전투로 꼽히는 게 아직도 초신이 그 장진항 그 전투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초신이라고 부르는 그 전투가 미군이 가장 비참하게 용감하게 싸웠던 미군 해병대가 전투로 아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혈명들과 더불어서 중공군에 맞서서 그 엄동설 안에 얼어 죽어가면서 방어해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력을 과시하는, 중국이 이제 세계적인 대국이 됐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에 뭐 최신형 비행기, 뭐 최신형 미사일, 온갖 무기들이 다 등장해서 퍼레이드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진핑이 일어나서 하면 중국군이 뭐 자로 봐 할 거고, 옆에 앉았던 수반들도 같이 일어나서 뭐 박수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갖는다는 것은 저는 있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가면요, 중국의 성전기념일 퍼레이드가 아니라 뭐 리셉션이나 만찬 정도에 참여하고 열병식에는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로서
해야 될 자존심이 최소한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지금 북핵이 제거 안 되는 이유가 중국이 북한을 식량과 그 다음에 연료와 북한과의 상업적 교류, 지금 북중 국경에 가보십시오. 만주에요. 새로운 도로, 새로운 다리들이 막 나아지면서 온갖 중국의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북한이 다 죽어가다가 김정은 체제에서 숨을 약간씩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연명시키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미군과 두만강, 압록강을 국경으로 해서 마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작게 502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에 정변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군이 어디까지 진출하는가 이런 문제를 왜 한국의 좌파 정권에서 그런 어떤 작전 계획을 다 안 하려고 했던가, 무산시키려고 했던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과 북한에 의식하는 그런 좌파 진영의 행동들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도 강정함 문제가 중국을 의식한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한반도가 한국으로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한반도에서 미군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 좀 남아있다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중국 국경을 통해서 미군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주에 온갖 중국의 최첨단 강력한 부대들을 갖다가 주둔시키고 거기에서 맨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북한에 유사시에 어떤 정변이 벌어졌을 때 중국군이 그대로 북한으로 진출해서 북한에는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겠다, 과도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북공정을요 한 20년 전부터 하면서 당시 고구려라든지 발해의 역사를 지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만주 길림성 일대 연변 자치주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동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절대로 원하지 않던, 그래서 지금 연변에 가보면, 길림성에 가보면 한 조선족들이 살던 기반들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독자적인 민족으로서 고유성을 유지를 거의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를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게 되면 북한의 핵 제거가 됩니다. 중국은 겉으로 북한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판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북한에다가 뒷돈을 대주면서 미국에 달라들고 한국에 압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한국 정부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자각을 하면서 중국과는 현실적으로는 얼마만큼 지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결여되어 있는지 정말로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가는데 미국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발표하고 그래서 중국에 가는 부분에 거부감을 갖다가 불식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한중일 이 정상회담 체계를 과거에 뭐 몇 년, 한 3, 4년 전까지 되다가 그게 다 중단됐죠. 그걸 갖다가 좀 따오고 뭐 이런 성과를 가지기 위해서 간다. 이런 솔직히 좀 구태의연한 이런 명분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열병식은 참가하지 않는다. 가서 그냥 전성 70주년 기념일을 이웃 국가로서 관계가 서로 깊으니까 축하해주고만 오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내일 8.15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근데 아베가 오늘 메시지를 발표한답니다. 아베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베가 뭐라 하든 아베 말에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은 8.15를 맞이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현재 한국의 과거 70년과 또 앞으로 광복 100년까지의 남은 미래 30년에 어떻게 가자 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좀 남길 수 없는가. 아베 말에 대해서 좀 초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사해 보면 일본 국민들의 57%가 전쟁의 사죄는 충분히 이미 했다.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답니다. 즉 일본 안에서 지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전쟁하는 국가로 일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전 세력들이 많아서 국민들의 아베 여론을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일본인들 다수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듭 사과하는 부분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실정인 것도 맞습니다. 그저께 하시모토 전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하시모토 총리가 한국에 와서 세대문 구치소에 가서 이 더운 여름날 무릎을 꿇고 만약 피해국들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것은 정말 양심적인 일본인의 어떤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지금 주류가 되지 못하고 민주당은 일본에서 아주 형편없는 100석도 안 되는 수십 석만 가지고 있는 조그만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3년도 안 됐어요. 그전에는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본의 지금 경제 불황에 기초한 극우주의적 경향에 기반한 아베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아베 말에 연연하다가는 끝도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아베가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되는 거고요. 또 아베의 말에 기초해서 한일 관계를 모든 것을 설정하겠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복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국가가 정통성이 있으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싸웠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는 부분부터 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제하에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뭐 김상옥, 강우규, 이봉창 등을 포함해서 이런 이 독립투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념적인 논란이 벌어지면서요. 일제 식민지 하나 해방 이후의 역사 부분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우파 진영도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관련 부분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좌파 진영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마치 교과서처럼 써서 이영희 교수죠. 한양대. 이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좌파 진영의 이 바이블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 하에서의 투쟁과 그 다음에 해방이 되어서 한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나서던 시기,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유지되었던 1960년까지의 이야기들, 또 6.25 전쟁 전후로 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또 그 역사와 관련된 기록이나 유적, 시설물들을 복원하고 또 잊혀진 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과거를 자꾸 되새길 필요는 없지만은 과거를 망각해버리면 또다시 미래가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